23페이지 한번 보셔요. 23 전세권 아까 정리 안 했죠? 전세권 조문 정리했어요? 안 했죠? 예, 전세권요. 조문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 323페이지요. 303조 303조 봤어요? 303조 노 이거 전세권 303 여기가 지금 290이요. 네, 303 예. 303 보세요. 자 1항이요. 1항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 줄고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 없이 전세권 없어요. 전세금에다 동그라미하고 써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이렇게. 기존의 채권으로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 줄고요. 부동산. 전세권은 부동산이요. 점유하여 그 부동산에 줄고 용도에 쫓아 용도. 이것을 뭐죠? 우리 아까 지상권을 뭐라고 그랬죠? 용도가 한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목적이 한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기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 더 이상 다른 거 안 돼. 그래서 사용수익 줄고요. 그래서 용자하고 이익자 동그라미. 그래서 용익이라고 용익권능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부 동그라미요. 전부에 대해서 호수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액 그 다음에 줄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이것을 뭐한다?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그 토요일 일요일 날요 그 공법 강의 하는 거 보니까요 농지법 하더라고요. 했죠? 농지법. 그다음에 농경지 법 농경지는요 임대는 가능해도 임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전세는 안 돼요. 전세.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해. 그래서 뭐 농지법 보면 여러분 뭐가 났어? 농지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한단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뭐가 나와? 임대한다. 임대. 그 말은 나왔죠. 예의적으로요. 자 304조는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줄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 그럼요 우리가 남의 토지 위에다가 이런 건물 가질 수 있어요? 남의 토지 위에다 건물 가지면 난리가 나겠죠.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있어야 되겠죠. 임차권이요. 그러니까요 남의 땅에다가 남의 땅을 비해서 그 땅 위에다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다가 뭘 했다? 전세를 줬다며. 전세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임차권 지상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 여기서 누구야?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은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은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막 이게 지상권 전세권 없으면 어떻게? 지상권 임차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그러면 갑이요 건물 철거하러 가겠죠. 건물 철거가 되면 뭐가 없어져? 전세권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305조요 305조 법정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물 줄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딱 하나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법정 지상권밖에 없다고 그랬죠. 건물 전세권을 설정 줄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줄고 벌써 이퀄 전세권 설정이 얼마 한다? 건물 소유자 이렇게.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설정해서 본다. 다른 말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자. 왜 그러죠? 우리가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뭐가 지상권이요? 타인의 토지 위에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물 알겠죠?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하고. 전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상권 전세권을 마주한다 설정하지 못한다. 재밌는 말이죠. 이런 봐봐요.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에 갑의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여기에 이 토지에 뭐가 있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상권이 있으면은
지상권이 있으면 뭐를 못한다고? 또 지상권이나 전세를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또 지상권이나 전세를 못 주지?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응, 그래, 이미 되어 있어. 그건 맞아. 근데 그건 이제 법으로 얘기하라고. 여러분요, 뭐라고 그랬어? 봐봐.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이러면 임차권은 뭘 하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뭐를 해요? 점유하죠? 점유는 뭐냐? 점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배타성이에요. 배타죠? 다른 말로 뭐다? 독점적이에요. 독점적, 이렇게. 자, 그럼 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이해 못하면 큰일 나죠. 일본 스모 씨는 일본 스모 씨를 보면, 하기스 기저귀 차고, 두 명 이렇게 있잖아요. 두 명 있는데, 한 명 밀어내, 안 밀어내? 그걸 뭐냐? 우리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양립이라고 그래. 나란히 같이 서 있는 걸 양립 못한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이 원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밀어버리든지 원 안으로,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든지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밖으로 되는 걸 치죠. 그러니까 이 원 안에는 나 혼자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양립하지 못한다? 그걸 배타적이다? 나 너 싫어, 이 말이죠. 그걸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이 어느 하나를 혼자 차지하고 있죠? 혼자 차지하는 것을 뭐란다? 점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뭐란다? 점유하죠, 점유. 그 말이 양립할 수 없다,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 토지 있죠, 이 토지 전부를요, 갑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토지를 만다 지상권이 있다, 이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 말은 여기 이 을이 이 토지를 전부로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또 지상권이나 또 전세나 임차권이나 이런 걸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온다? 이 토지 전부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또 토지 일부에다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전항의 경우 줄고, 전항의 경우 뭐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이 말이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알겠죠? 세 가지. 임대나 전세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자, 306조는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고, 거기 줄고요,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로 제공, 거기다 줄고, 거기다 써요. 뭐라고 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랬죠?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로 제공, 뭐라고 쓰면 설정자의 동의 X, 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줄고요, 설정행위로 금지, 거기다 그걸 뭐란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렇게요. 그러면요, 그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금지 특약 했어요? 거기다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 이렇게. 등기해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해야 대항했죠? 자, 그 다음에 307조는요, 전세권 양수인이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써요? 설정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설정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 지급, 이렇게요. 자, 308조는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줄고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 불가항력이요. 왜 그러죠? 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알죠?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가는 손해. 309절은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뭐를 유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거기까지 줄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이것을 부른다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앞에 전세권자 가격을 박스에 그게 아주 중요한 말 전세권자 이걸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큰일 나 전세권자 누구라고 하면 안 된다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큰일 나. 자 310조 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 그러면 계량에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박스 유익비 그래서 유익비는 반드시 앞에가 계량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세 번째 줄 누구의 선택 소유자의 선택 거기 좋을 것이고 소유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해.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 딱 거기까지만. 전항의 경우 줄고 2항 유익비의 경우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동그라미 허여 유치권 소멸 허여하면 유치권이 소멸을 해. 허여하면 뭐가 된다? 유치권이 소멸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310조다 309조 310조 이렇게 지금 됐나요 지금? 잘 보고 계시죠? 311조 전세권 소멸 청구죠?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지 용법으로 사용 수용하지 않죠? 설정자는 전세권을 소멸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전하의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줄 것이고 자 밑에다가 밑줄 그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금하고 임대차 보증금하고 달라요. 임대차 보증금은요 전속중일지라도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금은 전세권이 종료되기 전에는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공제를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다가 전세권 종료 후 전세금에서 공제 가능해. 전세권 종료 후 전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임대차는 전속 중에서도 공제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전세금하고 월세 임대차 보증금하고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만약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월세 사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남의 걸 먹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니까요. 공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만약에요 남의 걸 먹다가 불났다 그럼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할 때는요 전세금에서 그것을 수리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언제 돼야죠? 전세기간이 만료됐을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12조는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 줄과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넘는 때는 줄고 10년으로 단축. 그 다음에 앞에 아주 중요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 줄고 거기다가 동그라미에 뭐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건물이 중요해. 건물 토지 그러면 큰일 나.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줄고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이퀄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그래. 최단 존속기간 이렇게 최단 1년으로 한다. 자 3번요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말할 수 있다.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4번요 사항에다가 앞에다가 제목에다 써 법정갱신 이렇게 법정갱신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1년짜리는 뭐만 있다고? 건물 전세권만 있고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줄고 이것도 건물이고 토지는 절대로 안 돼.
토지는 절대로 안 돼. 뭐만 된다고? 건물만 돼. 건물. 토지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줄고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거절 통지 또는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될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줄고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 중요한 말은 존속기간은 줄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줄었어요? 거기다 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313조로 딱 밑줄을 그어. 313조로 밑줄을 그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를 313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 여기까지 해서 줄었어요. 그 313조를 먼저 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뭐라고? 약정하지 아니한 때 이 말이죠. 각 당사자 줄고 각 당사자 누구예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는 이 말이죠.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 줄고 소멸 청구라고 되어 있어? 통고라고 되어 있어? 그럼 봐. 311조 한번 봐봐. 311조 왼쪽에 311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소멸 청구라고 되어 있죠. 청구 동그라미 소멸 청구할 때 청구 써. 거기다가 귀책사유 있어야 귀책사유 있어야 이게 잘못을 해야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소멸 청구해. 그러면요 311조 한번 읽어봐. 잘못했나 안 했나?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봐. 뭐죠? 유용법으로 사용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위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이요 313조로 봐봐. 소멸 통고 했죠? 통고 동그라미요. 통고는 뭐냐? 잘못 없을 때, 잘못이 없을 때 플러스요 잘못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가라 해야 돼요?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라 해야 돼?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준다. 유예 기간을 준다.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준다. 몇 개월이죠?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3개월 X. 3개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3개월은 어디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3개월이죠? 여기는 6개월 그래야 돼요. 자, 312조 2요. 자,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하죠.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증액의 경우 증액의 경우 줄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줄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줄었어요. 써 1년 플러스 100분의 5 원래 20분의 1인데요 20분의 1이 100분의 5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1년이 지나야 돼. 1년 지나고 100분의 5%만 증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에요 전세 보증금 1억인데 나중에 1년 뒤에 전세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500만 원만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500만 원. 그런데 5%가 500이죠. 그런데요 중개업자들이 거의 이 조문을 몰라. 중개업자들이요 거의 모르고 전세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그래. 그럼 큰일 나요. 알겠죠? 전세금도 만약에 우리가 전세 보통 3년 계약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3년 계약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전세금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얼마의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14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줄고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그러면 줄고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줄었어요? 거기다 써 불가분성의 예외 이렇게 불가분성의 예외 이렇게 예외다 이렇게. 자, 315조는요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줄고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전세권자가 잘못했다잖아요. 위에는요 태풍 불가항력은 태풍이고 여기는 지금 전세권자가 잘못했다잖아요.
그럼 옆에 줄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기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요 2항 봐봐. 2항 전세권 설정자는 줄고 전세권이 소멸된 후잖아요. 전속중고로 아까 내가 안 낸다고 그랬죠.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언제 충당한다고? 소멸된 후에 충당한다고. 전속 중에는 안 된다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잉여가 있으면 반환한다 이 말이죠. 자, 이잉여가 있으면 반환 줄고 써 거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죠. 그러면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써 거기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 소멸 X.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 소멸 X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세금으로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돈 있으면 돌려주죠. 그거 돌려주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316조는요 전세권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죠. 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히 회복해야 되고 그 목적물을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일을 청구하죠. 줄고 전세권 설정자 박스에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 줄고, 거기다가 부속 물건 할 때 부속물 거기까지 하면 동그라미, 부속 물건 할 때 부속물 매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이것을 말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설정자가 부속 매수 청구라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고, 전항의 경우에 전항이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줄고, 동의를 얻었죠. 세 번째 줄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 이렇게 맨 끝에요 설정자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이라고 되어 있나요?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줄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줄고, 동시에 동그라미 전세금을 반환.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8조는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 줄고 전세금 반환을 지체 맨 끝에 경매를 청구. 이렇게. 자, 여러분 준용 규정이라 되어 있죠? 준용 규정을 지금부터 봐. 213조 214조 봐. 여기 213 214조 줄고 213조 214조 줄궜어요? 줄궜어? 자,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이거 준용이라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213조하고 214조로 봐요. 페이지 17페이지 213조하고 214조로 봐. 지금부터 준용한다는 말이 뒤에 잡고 보고 있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이런요 213조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소유물 반환 청구라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읽냐 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소유자를 준용한다는 말은 우리 아까 전세권이죠. 전세권으로 바꿔서 읽으라 이 말이죠. 전세권자는 자기가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 저 물건을 점유한 자, 전세권자가 원래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밑에 봐봐.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한 214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책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했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바로 밑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 전세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다? 준용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전세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와요. 거기요. 216조에서 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16에서 244조의 규정 거기를 줄고요. 페이지 25페이지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 216조 내지 244조의 규정 거기 줄고 있어요. 그건 뭐냐?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 상린관계 이렇게요. 즉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에도 뭐가 된다면 그때 준용된다. 그 말은 전세권 써 거기다가 전세권자는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여러분 좀 이해되셨어요? 직접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준용이란 말이 그런 말이고, 우리가 전세권자도 상린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사법시험에 나온 거예요. 전세권자는 상린관계를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전세권자가 직접 대의인데 이렇게 항상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전세권자한테도 상린관계가 준용되니까 상린관계에서 소유자라는 말을 다 뭐로 바꿔서 읽으라는 거예요? 전세권자로 바꿔서 읽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직접 뭐가 있다? 상린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른 데 어디 가실 때 뭐죠? 책을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법조문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해설이라는 걸 가지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읽으면 누구 뭐 친구 다닐 때요 잠깐 보면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우리가 저당권 한번 봐요. 자, 담보권요 132페이지 132페이지를 봐봐요. 132페이지 봤어요?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저당권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을 뭐란다? 이것을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등기가 되어 있죠. 확정이란 말은 정말로 우리 갑한테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1억을. 채권자고요. 갑을요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장래 확정 채권이라고 하죠. 저당권을. 왜요? 왜 장래확정 채권이냐? 1억만 받는 것이 아니죠. 1억에 대한 뭐죠? 이자 같은 거 이것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요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요 저당권을 잡죠. 그래서 저당권을 하고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설정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A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A가 자기 집으로 저당을 잡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그럼 이런 봐봐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보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채권자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피담보 채권이요. 채권이 이렇게 병한테 을에서요. 을에서 병으로 이전하죠. 그러면 저당권도요 같이 병으로 이전을 해요. 왜 이전하냐? 이것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피담보 채권은요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해. 이것을 우리 뭐란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반성이요. 이전상의 부정성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요 봐봐요. 아까 우리 지역권은요 이전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저당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한다 이면 한다.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를 하죠. 그런데 저당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을 을이 병에게 넘긴다고 하는 저당권은 물권이죠. 이 물권을 넘기는 물권적 뭐를 해야 돼? 합의를 해야죠. 합의하고 여기서 등기, 부기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합의를 할 때 누구하고 누가 합의하냐? 누구하고 누가 합의하냐 이 말이죠. 합의를 할 때 누구하고 누가 합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할 때는 누가 한다? 양도인 을하고 양도인 을하고요. 양수인 병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누구는 합의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는 합의가 필요가 없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여기 보면 합의죠.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봐봐, 이거는 지금 물권에 가는 것이고 그럼 이건 채권이죠. 그럼 채권이요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갑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분명히 우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채권 양도 절차를 밟아야 돼. 채권 양도 절차.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당사자 간에는요, 당사자 간에는 뭐라 한다? 통지나 뭘 받아야 되고, 승낙을 받아야 되고, 제3자요, 제3자한테는 뭐 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렇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돼. 그러니까 채권의 양도 있다. 즉, 의리요 병한테 채권을 넘기면 그냥 넘기면 안 되고, 갑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갑이 뭐라 한다? 응, 알았어요. 그럼 내가 병한테 돈 줄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 또 한 가지는 뭐죠? 여기 봐봐. 갑이 우리한테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요. 저당권 종된 권리는요. 종된 권리는 말소 등기 없이, 이게 중요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소멸을 해.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등기 없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가 돼요?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이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이 등기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말소하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기가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요, 여기서 병한테 넘겼어요. 병한테.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아, 못해. 왜 못하죠?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어떻게 못한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강의를요, 듣는 것은 많은데, 지금요, 뭐가 안 되냐면,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래서요, 아무튼요, 다음 주부터는요, 강제로 메모링을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알겠죠? 메모리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거 안 되겠지만, 기존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안 치면 여러분요, 절대로 메모리가 안 돼요. 그리고 시험 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건 안 돼요. 어차피 시험은 10월 26일 날 모든 것이 결판이 나요. 내가 아무리 여기 평상시 시험을 안 쳐도 10월 26일 날 어차피 알게 돼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거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10월 26일 날 시험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일단 무조건 해. 그래서 오늘 시험 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거부터 무조건 할게요. 돌아가면서. 자요, 말소전이죠? 말소전, 병 뭐죠? 안 되죠. 앞에 사람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 뭐가 인정되잖아? 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이 무효인 등기를 뭐 할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죠. 유용하려면 누가 없애야 돼? 오케이. 이해관계인이 없애야 되죠. 이해관계인이 없애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표제부 등기는 돼, 안 돼? 표제부 등기, 유용돼야 안 돼? 안 돼. 이 표제부 등기는 뭐죠?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된다는 말이죠. 알겠죠? 이거 안 되는 거 잘 알아야 돼. 여기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요. 불가분성은 돈 다 받을 때까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물상대의. 이것도 시험에 요즘은요, 왜 시험이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상대의가요, 좀 꽤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물상대의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뭘 한다? 저당을 잡죠. 그럼 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물건이요, 이 건물이 저당 잡았는데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멸실되고, 그 다음에 여기 훼손되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됐어. 수용이 된 거예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럼 여러분 멸실되고 뭐죠? 멸실돼가지고 여기서 화재보험금이 나온 거. 화재보험금이요. 훼손돼가지고 손해배상금이 나와. 손해배상금이요. 공용징수가 돼서 수용보상금이 나와. 보상금. 자, 여기 봐요. 여기요. 배상이란 말하고 보상이란 말은 전혀 달라요. 배상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보상은 적법할 때, 적법. 그래서 그럼요, 수용은 어떻게 수용하죠?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뺨을 하나 만졌어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누가 뺨을 때려요? 그러고서 뭐라고 한다? 손해 보상해줄게 그래야 돼? 배상해줄게 그래야 돼? 배상해줄게 해야죠. 보상해줄게, 그 말은 자기가 뺨 때리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다? 물건이죠. 물건은 뭐요? 물건은 누가? 사람이요. 사람, 을이죠. 뭐를요? 물건은 뭐죠? 물건, 집이죠.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건이 있어야죠. 근데 물건이 멸실됐다잖아요. 그럼 물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물건이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요, 갑이라는 건물에다 돈 빌리고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불타버리죠. 그럼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돈 받아 못 받아? 돈 왜 못 받아요? 돈은 받죠. 돈은 받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집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금에서 받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을 숨겨버리거나 돈이 없다고 배째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담보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돈 안 주죠? 그러면 경매에서 받으면 되는데, 담보가 없으면 뭐가 문제죠? 돈 받을 때 고생을 많이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만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물건이 멸실되면서 화재보험금이 나왔죠.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은 이 화재보험금 위에, 이것을 뭐한다? 물건 위에, 이것을 물상대위다, 이렇게. 물건 위에요. 위에 미치죠. 물건 위에 미친다, 대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물상대위라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이 화재보험금을 채무자한테 지급하기 전에, 은행에서 뭐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 전에 갑한테 뭐를 해야 돼요? 압류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급하기 전에 압류. 이때 이 압류를 누가 한다? 누구?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된다.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상대위, 이렇게. 그럼 잘 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물상대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요. 그럼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죠? 가등기 담보, 이렇게요. 가등기 담보. 물론 여기다 이제 또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또 한 사람이 있어. 똑같아. 압류했다는 말이나 경매 개시랑 경매 기입 등기했단 말이야. 똑같아. 우리가 가압류하고 경매를 하면 압류하거든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등기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부터 경매가 시작되니까. 그럼 아무튼 경매하려면 그 집을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인데 여기서 보면요, 세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세 가지가 A하고 B하고 C하고. 이러면요,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럼 이것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도, 여러분요, 지금 오늘 하루 강의가요, 적어도 50만원짜리 강의는 되는 거죠. 왜냐면 경매보험에서 배우는 게 이거 하나 배우는 걸 배우려고 경매보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다 또 20만원짜리가 뭐요?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학원에서 보통 보면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이렇게 경매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이상권 배우는 거. 법정이상권. 하나가 유치권 배워요. 우리가 오늘 유치권 배웠죠? 법정이상권 전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권리 분석하는 거.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여러분요, 70에서 100만원짜리 경매 강의예요. 그런데 그러면 경매학원에서 그 사람들이 가면 똑바로 설명하냐? 그건 절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경매 강의가 보통 몇 주 하냐면 14주 정도 이렇게 하고 12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한 6주 정도는 뭐죠? 공부를 하고 민법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나머지 6주는 이렇게 실무 이렇게 하러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6주 동안에 민법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지금 배우는 것이 그냥 전부 다예요. 경비에 관한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 말고 우리가 전번째 배웠던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 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혼자 책을 보고 다 모든 걸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보면 이 A가 있죠? A가 저당권이죠? 여기요 전세권이죠? 여기요 근저당권이죠? 이렇게요. 여기 전세권이죠? 전세권이고, 여기 저당권이고, 여기요 가압류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가압류, 이렇게요. 여기는요 저당권이죠? 여기는요 가압류죠? 가압류, 여기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봐. 먼저 딱 경매가 되면은요, 등기부를 딱 먼저 봐야 되겠죠.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찾는 거예요.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는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다 있네. 됐죠? 일단 먼저 빨리 다 찾는 거예요. 갑구하고 얼굴을 봐서 다 찾아. 찾고 나서 뭘 한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리서 이제 배열을 해놨죠. 그러고 나서요, 그 중에서 이런 것들 딱 찾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죠. 최선순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둘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기준인데, 이것이 말소가 되는 기준인데, A가 여기는. 그래서 A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부동산에 경매를 들어가죠. 경매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가 있으면 참 좋죠. 1번이 누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할 때 골치 아픈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찌그러지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하만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해. 여기는요, 여기 1번부터 전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없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소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경락받은 경락인이 책임을 져. 경락인한테 뭐가 된다? 인수된다. 인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락인이 인수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인수된다. 인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경매된 집에 타는 거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요, 나 그냥 이 집 경매됐으니까 돈 받고 나갈래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 배당 요구. 알겠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요, 이것은 소멸을 해요. 원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이 말이죠. 이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전세권은요. 그런데요, 이 밑에 있는 전세권은요, 무조건 없어져. 그럼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매대금이 만약에 3억이 나왔다고 해봐. 3억. 이 사람은 1억 5천이고, 1억 5천이고, 이 사람은 8천이고, 이 사람은 2억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경매대금에서 순서에 의해서 나누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가죠? 1억 5천. 이 사람 얼마? 8천. 그럼 남은 돈이 얼마예요? 7천이죠? 그럼 이 사람은 7천 가져가고 1억 3천을 손해볼 가능성이 있죠. 손해보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1억 3천을 못 받았으니까 갑이 다른 재산이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럼 다른 재산이 있는데 다 자기 마누라 앞으로 빼돌렸겠죠. 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마누라 납치해서 묻어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열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받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신부름센터에도 또 부탁하죠, 이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누라 납치해가지고 돈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이렇게. 그럼 뭐 거의 다 돈 내놓죠. 그럼 뭐 이런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아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원래 돈 못 받으면 금방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돈을 숨겨놓고 안 갚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은 숨겨놓은 거 눈에 다 보이는데 나는 내 돈을 못 받아.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주셔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판결문이 있으면 아주 좋죠. 판결문이 있으면 여러분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쳐오란 말이죠. 뭐냐면 채권 추심이라는 것을 넣어줘. 딱 치면 채권 추심. 추심 기간이 전부 나와. 옛날에는 상행에 관한 것만 채권 추심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민사 채권도 확정 판결이라든가 공증이라든가 화해 조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채권 추심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깍두기한테 그걸 부탁을 해. 그럼 깍두기가요, 한번 보죠. 그 사람 돈 있어요? 물어보죠. 그 집 마누라는요? 있다. 이러면요, 아, 그러면 그 이제 돈 자기네 딱 보고 와가지고 그러죠. 아, 이거는 뭐, 처음에는요, 뭐, 8대2로 이렇게 하죠. 1억 받아오면 내가 2천, 너가 8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죠. 아,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은. 그래서 또 3대7로 가다가 6대4로 가다가 어차피 못 받을 거, 그 다음에 5대5로 가다가 이렇게 쭉 가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또는요, 공증, 승계 있어야든지, 화해조서가 있든 이게 있어야 돼. 상사채권은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아, 민사채권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맡기면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요, 전세금이고, 여기가 이제 문제죠. 여기 이제 가압류가 더 있어요, 가압류가 뜨면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돈이요, 1억 9천이에요. 1억 9천. 여기 사람이 1억이고요, 이 사람이 1억이고요, 이 사람이 2억이에요, 받을 돈이요. 그런데 1억 9천에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요? 1억 받아. 이 사람 얼마 받아가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가 가압류죠?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하냐? 우리가 이것을 채권을 가압류해. 채권을 가압류해. 우리가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같다고 해서 틀리다고 가압류가 뭐예요? 아, 여러분요, 다른 데 사람들 다 영상 들으니까 아는 책 좀 하고 말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압류가 뭐예요? 가압류는 돈에 관한 것은 다 가압류예요. 여러분요, 월급 못 받았다, 강사를 못 받았다, 뭐 공사대금 못 받았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 못 받았다, 아무튼 있죠? 이 돈에 관한 것은 전부가 다 뭐예요? 그건 가압류예요. 그럼 가처분은 뭐예요? 돈 빼고 나머지가 가처분이에요. 알았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택시 운전하는데 마약, 물뽕 받고요,
막 가가지고 맛이 간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운전대 잡게 해야 돼? 못 잡게 해야 돼? 못 잡게 해야죠. 그때 하는 게 뭐냐? 가처분이에요. 알죠? 운전금지 처분, 가처분. 알겠죠? 운전 못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 소리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계속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뭐를 한다? 압류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그렇죠. 이건 뭐죠? 강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 다르죠? 그러니까 가압류는 채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봐봐. 채권은 뭐가 채권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이 채권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A하고 갑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보면 B가 C보다 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갑, B, C 이렇게 하니까 그래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채권은요,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갑, B, C가 아니라고요. 채권은 갑하고 B하고 갑하고 C라고요. 채권은.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채권은 모든 채권자의 순서는 평등해. 모든 채권자의 순위가 평등하니까 어떻게 한다? 가압류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둘 다 순서가 똑같이 봐버려. 똑같이 보고 남은 돈이 얼마죠? 9천이죠. 9천을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죠? 1억. 이 사람이 받을 돈 얼마? 2억. 1대2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9천이니까 이 사람 얼마 가져가고 3천, 이 사람 얼마 가져가지고 6천,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는 경매를 할 때 이잉여주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게 한 2억밖에 안 돼요. 2억 가격인데 이 사람이 1억 5천 빌려주고 이 사람이 1억 5천 빌려주고 내가 1억 5천 빌려줬어요. 그런데요, 내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해봐요. 그럼 이 물건 가격이 2억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돈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는 경매 청구 못해요. 아무리 저당권이어도. 그걸 이잉여주의라고 그래.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경매를 하는 거예요. 돈도 받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너 물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건 경매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과잉 경매라고 해가지고, 과잉 경매, 내가 이렇게 건물이 3개가 있어요. 3개를 공동으로 저당 잡고 1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여기가요 건물 가격이 쌌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개발된다 해가지고요, 이것도 2억이고 이것도 2억이고 이것도 2억이 된 거예요. 그때는 다 5천만 원짜리였는데 다 2억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동으로 잡았어도 하나만 경매해도 1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나머지 2개는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과잉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 해서 모두 다 경매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요 너무나 큰 손해잖아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과잉 경매, 또 이잉여주의, 이렇게. 그럼 또 한 가지 뭐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요, 여기가 지금 뭐죠? 가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 이하의 권리는 다 뭐하다? 평등하다. 물론 좀 더 복잡해. 좀 더 한번 가면 또 복잡해. 알겠죠? 복잡한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뭐 시험에서요 절대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합격하고 난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무슨 뭐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간단해요.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소 기준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말소 기준권리에서 이제 또 뭐가 되냐?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각대금이요. 이 매각대금이 나오면 이 매각대금에서 뭐를 한다? 매각대금에서 경매대금이 나오잖아요. 경매대금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돈을 받아가. 뭐다? 여기서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을 빼요.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요, 합격 시험 치고 난 다음에요, 학생들이요 별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요. 시험 발표가 나면 또 안 돼요. 시험 발표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또 아무것도 못해요.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있고 막 복잡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는 그냥요, 여러분 시험 끝나잖아요. 시험이 토요일날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잡아가지고요, 뭐를 할까 생각 중이냐면 요즘 경매책들이 잘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경매책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경매 강의를 그냥 하려고 생각을 해요. 알죠? 그러면 딱 한 달 되면 딱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날 때쯤 되면 합격자 발표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어리버리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알겠죠? 애매할 때요. 그때 그냥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책 하나 뭐죠? 정해가지고요. 그냥 무료로 그냥 강의를 그냥 경매만 그냥 왜냐면 그 정도 이론만 알아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하고 합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아마 여기 법원에서 경매를 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법원 지금 없죠. 아직 없죠? 없으면 의정 보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요 거기 가서 보면 보통 다 월요일이면 화요일이에요. 그럼 뭐 의정 같은데 거의 뭐 월요일일 거예요. 거기 보통 10시 한번 그럼 오후 2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옆에서 인간들 하는 건요 가서 어슬렁거리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와서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이제 뭘 보는 것이냐 서류를 보는 거죠. 서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서류 있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서류가 그 서류구나. 입찰 봉투가 이거구나. 봉투 쓸 때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거 쭉 서류를 한번 가서 다 한 장씩 뽑아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고 거기 먼저 바인드 처리 있죠. 경매해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이제 현황조사 해놓은 거 있죠. 그 현황조사 해놓은 거 한번 이렇게 넘겨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감정평가 배웠나요? 감정평가의 3방식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감정평가 3방식 뭐예요? 무슨 방식이에요? 내가 황당스럽네. 3방식 몰라? 가지고 3방식? 원가법 있고 또 오케이. 거래사 비법 있고 오케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이 건물을 평가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감정평가. 그래서 뭐냐면 감정평가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건물을 평가했더니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다는 게 딱 나와. 그럼 여러분요, 중요하죠.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짧은 그 감정평가의 감정평가 원래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그 정도의 지식만 돼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쭉 보고, 거기 보면 이제 등기부에 보면 제시의 건물이라는 게 쭉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듣기는 많이 들어서 공식법 강의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뒤에 여기서 보면 그 외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대해서는 등기는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또 판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요. 거기에 보면 현황조사도 보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가서 한번 째려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서 보면 되니까요. 그때는 저작권 실행비용 나오는데, 저작권 실행비용에서 가장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감정평가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달해야 되잖아요. 송달료라든가, 또 보면 집행관이 또 현장에 가서 현황조사 해야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가요. 보통 한 1억 원이에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비용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뭐가 있죠? 주택 임대차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고요.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있죠? 이 주택에는요, 서울에서는 1억 얼마? 1억 1000 이하일 때 얼마까지? 3,700까지. 상가는 얼마? 6,500 이하에서 얼마까지? 2,200까지. 임금은요,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는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이죠. 또는 임차권이요. 여기 전세권은 등기, 저당권도 등기, 임차권은요, 확정일자, 이렇게.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건 뭐다? 물권이죠. 물권이고요. 여러분, 주택, 상가, 임금 뭐죠? 이것은 채권이죠. 여러분,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채권이 우선하죠. 알겠죠? 여기 이렇게. 원래는 뭐가 우선하는데? 물권이 우선한다. 예외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해. 그 우리가 보면 물권법 첫 시간에 보면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나오죠? 예외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채권이 우선한다. 그게 바로 이게 말이에요. 이게 채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최우선 변제권이 우선 변제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여기서 뭐냐? 제3취득자란 봐. 제3취득자. 알겠죠? 그럼 저당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당권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다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제3취득자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3취득자고 후순위 권리자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A가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2월 1일이요. 1억을 빌려주고요. 갑의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어요. 이게 5억짜리 건물인데요. 땅인데요. 그런데 이 을이요. 이 을이, 여기 을이요.
저 뭐죠? 여기 을이요. 언제요?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매수했다. 매수인. 알겠죠? 또는요, 지상권이다. 여기요,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럼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가 지금 뭐죠? 여기가 근장이죠? 그럼 여기가 을이죠? 여기 매수인이고, 지상권이고, 전세권이고, 이렇게. 이것을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읽냐? 이렇게 읽어. 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뭐란다? 저당물이라고 그래. 저당물. 저당물을 매수했다 말은 이미 뭐가 됐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물을 매수했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가 몇 번이죠? 1번이죠. 여기가 몇 번이죠? 2번이죠. 이 사람들을 후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뭐란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 만약 여기에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 이 3번으로 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를 뭐란다? 후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3취득자하고 후순위는 전혀 달라. 어디서 다르냐? 좀 있어 우리가 근저당권에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그럼 후순위 저당권이 있고 매수했다. 지상권, 전세권자는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제3취득자는 어떻게 한다?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1번부터 싸그리 다 소멸해버리죠.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럼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야 되겠죠. 누가 돈을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 되겠죠. 언제요? 변제기 후에요. 변제기 후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죠.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나 죽잖아요. 1번 이하는 다 죽으니까. 그러면 을은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야 하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채무자가 뭐라고 하냐? 돈 갚지 말라고. 자기 그냥 이번에 경매 당하고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경매 당할 거니까 돈 갚지 말라고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이게 경매가 되면 누가 죽어요? 너 죽는 건 죽는 건데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라고? 말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았어요? 남이 빌린 돈을 갚았어요? 남이 빌린 돈, 거기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오는 것을 뭐라 한다? 구상권이라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돼버리면 그럼 어떡할까? 경매가 돼버리면 결체 삼층입자는 뭐가 될 수 있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여기 두 번째로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상환, 경매대금에서. 알겠죠? 이런 봐봐요. 내가 채무자잖아요. 내가요, 돈을 잡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내 건물이 지금 경매가 됐어요. 그럼 채무자인 나는 경매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일부러 경매당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 같은 가짜 유치권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유치권자가 있으면 만약에 이 건물이 5억짜리예요. 근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가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은 일단 그 집은 일단 낙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가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죠? 1억이 그러면 경매가 한번 낙찰되면 유찰되면 얼마를 빼야 된다? 20%가 또 다운돼. 20%가 다운이 된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20%가 다운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요 4억짜리가 돼버리죠. 그러다가요 만약에 거기서요 유치권이 만약에 한 1억 한 2천 정도 유치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또 한 번 유찰이 돼요. 그러면 또 4억에서 또 20% 8천만 원이 또 다운이 돼. 그러면 3억 2천만 원짜리가 되죠. 3억 2천에서 경매가 되면 보통 한 3억 한 6천이나 7천에 경매가 돼. 그러면은요 채무자는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죠. 채무자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걸 경락을 받아버려.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거기에 있는 저당권 뭐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채무자는 안 되는데 다른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제3취득자인데 이 제3취득자란 말은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저는요 법조문을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럼 법조문 한번 보시면 어디로 보시냐? 제3취득자는 어디에 나오자면 페이지요 28페이지 364조로 봐봐. 자 364조 봤어요?
자, 거기 보면 저당 부동산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당 부동산의 말의 뜻이 뭐죠? 저당권이 뭐가 됐다? 설정되어 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렇게 돼 있죠. 줄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 사람들은 제3취득자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후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한 줄과 채권을 변제, 그 다음에 줄고 저당권 소멸 청구, 맨 끝에 써 플러스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구상권 행사 이렇게요. 자, 367조를 봐봐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줄것이고 계량 줄고, 보존을 바로 옆에 뭐란다? 필요비, 계량을 뭐란다? 유익비라고 그래요. 유익비. 그러면요 맨 끝에 줄이요 경매 대가에서 뭐 할 수 있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 그 위에 담보물 보충이라고 돼 있죠. 여기 388조를 봐.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 388조. 그럼 맨 위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러면 이게 바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것이죠. 조건하고 기한할 때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는요 제1호 줄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줄 긋고 감소 줄 긋고 그 다음에 뭐다? 멸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것을 게을리한 때 이 말이죠. 게을리한 때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됐나요? 자, 그럴 때 뭘 한다? 그럴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해. 그러면 법조문 제목에다가 줄 써. 옆줄 긋고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옆에다 써.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 이렇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니까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그것을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얘기해. 즉시 변제 청구. 됐죠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이제 앞에 어디 오냐면 28페이지 위에요. 362조 봐봐. 362조. 362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 362조 저당물의 보충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자의 뭐라고?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 줄 것이고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원상회복 또는 그 다음에 줄고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 줄고 이러면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로 뭐라고 한다? 이퀄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그래.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이 담보물 보충 청구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설정자의 책임이 있느냐 책임 있는 사유. 아까 이러면 기한의 상실은 뭐라고 그랬죠? 기한의 상실은 누가요?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이죠. 채무자. 이런 봐봐. 채무자고 저당권 설정자하고 차이는 뭐예요? 맨 끝에 한번 봐봐. 저기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도 포함돼요? 물상 보증인이 포함되죠. 그런데 채무자에는 누가 포함되잖아요? 물상 보증인이 포함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당장 돈을 갚아야 돼. 그런데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감소가 되죠. 그럼 다른 담보를 보충하라고 청구를 해. 그러면 다른 담보를 보충하죠. 그러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봐봐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그 옆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액 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다음 바로 밑에 363조 봐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자, 1항 봐봐요.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면 그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2항 봐봐. 2항이 바로 제3취득자예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줄고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건 누구라고 얘기해요? 제3취득자죠. 아까 그러면 제3취득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법조문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널려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것을 얘기하고 봐봐요.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면 앞에를 잠깐 한번 봐봐요. 법조문요. 자, 저당권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27페이지요. 356조. 저당권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줄고요. 그것을 뭐란다? 물상 356조. 제3자를 물상 보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줄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줄고, 그래서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당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 X, 저당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저당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뭐를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죠. 근장은 아직 안 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359조로 봐. 아직 안 했어 나머지는. 359조로 보면 뭐라고 했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했어요? 압류가 있은 후란 말이 중요해. 압류가 있은 후 세 번째 줄이요.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압류가 있은 후 과실에 미친다. 그래 여러분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뭘 하면 수취할 수 있다? 압류를 하면 수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61조로 봐. 그 다음 장 361. 저당권은 정된 권리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법조문 아주 시험에 잘 나와. 한 줄로 딱 쓰기에 딱 좋잖아요. 알겠죠? 나머지는 지금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365조 봐봐. 여러분 365조가 뭐예요? 일괄금의 청구예요. 우리 이미 지상권에서 공부 다 했죠. 그래서 보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줄고, 저당권을 설정한 후 줄고, 365조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 줄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저당 잡고 나서 건물 짓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토지와 함께 줄고,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 토지와 함께를 뭐란다? 일괄이라고 그래. 토지와 함께 일괄 이렇게 얘기해.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 줄고, 건물의 경매대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건물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366조 법정사건 여기 나와. 저당물의 경매 줄고, 저당물의 경매 딱 거기요.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걸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정 지상권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봐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지금부터 설명한 것 지금까지요.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범위라든가, 제3취득자라든가, 알겠죠? 담보물 보충이라든가, 기한의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자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뭘 보냐? 근저당권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5분만 쉬도록.